뉴욕 증시가 9월의 첫 거래일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9월 증시 안 좋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첫날부터 이렇게 급락세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참 놀라웠어요. 네, 지난달에도 첫 월요일에 폭락을 맞이하더니 이번에도 동일하게 첫 번째 월요일에 뉴욕 증시가 폭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첫 거래일에 지수 하락이 강하게 나온 만큼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세계 증시를 또 얼어붙게 할지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왜 그렇게 지수 하락이 나왔었는지 점검을 바로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1.5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3% 넘게, 그리고 S&P 500 지수도 2%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그냥 미끄러졌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장중 상승 반전의 흐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지막 10분의 매직은 있었습니다. 마지막 10분 동안 3대 주요 지수가 소폭이나마 낙폭을 일부 회복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마지막 10분의 거래량이 몰리면서 지수에 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왜 이렇게 시장이 흔들렸나라는 것을 보니까요. 지표가 문제였습니다. 이날 제조업 지수 두 가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모두 50 아래로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약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로써 이번 주에 발표될 다른 지표들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졌습니다. 일단 4일에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되는데 경기 동향을 담은 보고서가 되겠죠. 지표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고 있지만 연준은 또 미국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 5일에는 ADP 고용 보고서와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가 나옵니다. 일단 제조업 PMI 부진하게 확인이 됐는데 미국 경제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과연 서비스업 PMI는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번 주 말미를 장식하는 8월 고용 보고서가 있는데요. ADP 고용 보고서와 함께 연준이 지금 인플레보다는 고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지표들 계속해서 마켓 시그널과 함께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가운데 전체적인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주가 급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애플이 2% 넘게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8%, 엔비디아는 무려 밤사이에 9% 이상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다른 반도체주 전반도 꽤 큰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알파벳도 4% 가까이, 메타가 1.83%, 아마존이 1.2%, 테슬라도 1%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기술 섹터에 강한 하방 압력이 가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대신 방어주에서는 좀 상승하는 종목들의 눈길이 띄었습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 중에서도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월마트와 코스트코 제외하고 프록터앤갬블이라던가 펩시코라든가 기타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요. 통신주도 대표적인 방어주죠. 통신주도 상승을 했고 헬스케어 쪽에서도 상승한 종목들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유틸리티도 방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유틸리티 섹터에서도 상승 종목한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조금 더 종목별 흐름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빅테크에 투자자분들,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투자하셨던더라 주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초반에부터 장 막판까지 흔들림이 없이 그냥 미끄러지는 빅테크 주가 추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그래도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는 빅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많이 올랐던 만큼 침체 우려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할 때 차익 실현 먼저 나서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 하락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특징주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날 반도체주가 급락을 했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 AMD,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크게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사실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안 좋았던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제조업이 4개월째 위축세 이어가고 있으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전 세계에 만연해 있죠. 이렇기 때문에 반도체 또 큰손인 중국이 불안하다 보니까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았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 반도체 산업협회가 통계를 제시를 했는데 7월 반도체 판매가 11.1%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 5년, 10년 평균에 못 미치는 수치이기 때문에 반도체주에 대한 불안감을 좀 더 자극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방어주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전체적인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개별 종목으로 한번 보시죠. 사실 지금 대부분이 다 빨간색, 그러니까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필수 소비재 섹터에서도 많이 올랐던 종목은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필수 소비재 안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그리고 통신주까지도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AI 테마와도 일부분 엮여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격과 AI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화요일장에서도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있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죠. 일단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조금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0.93% 밤사이에 올랐는데요. 힌덴버그가 공매도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날 CEO가 힌덴버그 리포트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24년 회계년도 실적에 문제가 있어서 회계 연간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가 소폭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US 스틸은 지금 해리스 부통령도 매각에 반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밤사이에 6% 이상 하락을 했고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7% 이상의 하락률을 밤사이 기록했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해리스 부통령에 밀려서일까요? 상장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4월과 5월에는 반등 흐름이 조금 나타나는 듯 했습니다만 7월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채금리는 내림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10년물이 3.849%로 그리고 2년물이 3.888%로 내려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국채,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커지면서 금리는 하락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 확인해 보겠습니다. 둘 다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WTI는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꽤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10월부터 오펙 플러스가 공급량을 늘릴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지금 수요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과잉 공급 우려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점쳐지면서 금값 상승세 계속해서 달려왔는데 이날은 소폭 쉬어갔죠. 고용 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또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 마무리를 해보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글로벌 마켓센터의 이주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9월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보도로 접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9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9월 증시 첫 거래일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9월 시장은 부진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1950년부터 S&P 500 지수를 보면 매해 9월 성적은 평균 0.7% 하락했다는 통계도 있고요. 짧게 지난 10년간 기준으로는 9월에 2% 넘게 빠졌다고 합니다. 특히 9월 첫 거래일에는 지난 20년간 S&P 500 지수가 평균 0.14% 밀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미국 대선 그리고 지난달 블랙먼데이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신중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월가의 강세론자인 톰리 펀드스트렛의 공동 창업자도 앞으로 8주간 주식시장이 다소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그는 어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역시 역사적으로 9월 증시가 가장 약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7%에서 10%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 8개월 중 7개월 동안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며 우리는 여전히 주식시장이 강하다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9월 연방준비제도 2차 회의의 통화정책 결정도 있고 11월 미국 대선까지 놓여있는 만큼 이런 요소들이 투자자들을 긴장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8월 블랙 먼데이를 촉발했던 7월 비농업 고용지표를 상기하며 이번 8월 해당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6일 결과도 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톰리 창업자는 이번 하락으로 투자자들은 매수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톰리는 팬데믹이 한창일 때 주식시장이 흔들릴 시기에 월가에서 가장 먼저 주식시장이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한 인물 중 한 명이고 이후 2024년 주식시장이 강세로 돌아서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도 향후 몇 달간 S&P 500 지수가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연준이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금리 인하나 또 경제 자체가 강해지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형태의 부양 정책이 도입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은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최소한의 수익만 기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꽤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중 관건은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다면 고용 지표가 되겠네요. 네, 매달 한 주씩은 다양한 고용 지표들이 사나흘에 걸쳐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가 그렇고요. 특히 몇 달 전부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데 인플레이션 완화와 더불어 고용 지표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혀온 데다 앞서도 언급드린 대로 지난 8월 지수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 즉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부각시킨 재료가 7월 비농업 고용지표 부진이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번 결과는 어떤지, 고용시장은 정말 위축되었는지, 경기 위축 우려는 여전한지, 이 부분은 반대로 말하면 경기 연착륙 기대는 가지고 가도 될지, 또 이달 18일 FOMC 금리 결정 폭은 어느 정도일지 등 이 모든 시장의 중요한 물음표들의 답을 이번 지표 결과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기를 시장은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8월 비농업 고용, 즉 신규 고용 지수를 월간 16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전의 예상치 17만 9천 명에서 결과는 크게 낮은 11만 4천 명이 나왔고 당시 시장 충격이 상당했는데요. 다시 원래 페이스로 돌아올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공개되는 실업률은 4.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 비동업 고용이 10만 명 아래로 내려가거나 실업률이 4.4%에서 4.5% 사이까지 상승한다면 9월 통화정책에서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투자은행별로 보면 시티그룹이 눈높이를 가장 낮게 잡았습니다. 12만 5천 명 증가를 예상했고요. 이어 노무라증권이 13만 명 증가에 실업률은 4.2%,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지난 7월 11만 4천 명이라는 부진한 수치는 허리케인 베럴과 텍사스 지역의 정전으로 인한 일시적인 변수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고용시장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지난 7월 수치는 이 추세를 다소 과장한 결과였다며 이번 8월에는 18만 5천 명 증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발표되는 이 두 지표 이외에 오늘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에는 7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공개되고 또 다음 날인 5일에는 ADP 민간 고용과 매주 나오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살펴봤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실적 공개하는 기업들이 있죠.
네, 많은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지나간 만큼 이번 주 상대적으로 일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스포츠용품 매장 체인인 딕스 스포팅 굿즈와 또 미국판 다이소라고 볼 수 있는 달러트리가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목요일에는 브로드컴과 니오가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많은 투자자분들도 주목하실 텐데요. 어제 JP모건은 2024년 회계연도와 AI 반도체 부분의 매출 전망치를 기존 11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AI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전망치는 주당 순위 EPS 기준으로 1.21달러와 매출액은 129억 7천만 달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어제 중국 전기차 판매량 증가 소식 발표를 했던 니오나 글로벌 스포츠웨어 용품인 UiPath가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미국의 종합 유통기업인 크로거가 분기 실적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영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사이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 그리고 이슈들 은주 앵커와 함께 자세하게 정리해 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이하고 잘 쉬고 돌아오나 싶었는데 간밤 발표됐던 경기 지표로 인해서 오늘 뉴욕 증시의 투심은 완전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8월 제조업 PMI가 47.2를 기록하면서 5개월째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여파가 생각 이상으로 증시에게는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직전 달이었던 7월보다는 소폭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부진한 구간에 있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관리연구소가 미국의 제조업 PMI 공개를 했는데 7월에 46.8에서 8월에는 47.2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체 경제에서 제조업은 10.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볍게만 볼 것은 아닌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ISM 조사위원장인 티모시 피오렐은 기업들이 높은 금리와 대통령 선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자본과 재고에 투자할 의향이 없어 수요가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 연준이 이달 17일에서 18일로 예정된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경우 장기간 침체 상태였던 제조업체에게는 활력이 되어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금리가 낮아지면 자동차나 주택 그리고 다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기업들의 대출과 투자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제조업 쪽에서는 지속적인 부담감을 안고 가는 모습이 나온 건데 동일하게 발표했던 S&P 글로벌의 PMI도 확인을 해보면 여전히 수축 국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S&P 글로벌의 8월 제조업 PMI도 47.9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해서는 뚝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듯 제조 업황이 여전히 수축 국면에 머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난 8월 초에 나왔던 것만큼 오늘 미국 증시에서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오늘 국내 증시와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중요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9월 첫 거래일부터 좋지 않자 월가에서도 굉장히 강세론적인 입장을 펼쳤던 인사들이 다시 한번 약세와 관련된 입장을 보여주면서 9월 증시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데요. 앞서 이주영 기자와도 함께 확인을 해봤지만 대표적인 월가의 강세론자로 불리는 톰리 대표 같은 경우도 CNBC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증시 상황을 약간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구간 대비해서도 지수가 7%에서 많게는 1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예상치를 내놓은 건데요. 일단 지난 8월까지 올해 지수 나쁘지 않았습니다. 8개월 중 7개월 동안 지수가 상승을 해왔었는데 그러면서도 일단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9월에는 이 FOMC의 통화정책회의도 있고 또 미국 대선은 11월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긴장하는 상황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현재 증시 상황을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하락이 나와줄 때 투자자들이 이를 매수의 기회로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덧붙이기도 했고요. 또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역시 향후 주식시장이 큰 진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다소 회의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는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주식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지수 움직임 정도의 최소한의 수익만을 기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만큼의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주던가 혹은 또 다른 통화정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 주식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데요. 9월 자체는 모두가 약하다를 논하고 있긴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향후 12개월까지도 부진할 수 있다라고 다소 더 비관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증시의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매일매일 점검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애플 측에서도 전해진 소식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함께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아이폰에 이제는 OLED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패널이었던 LCD 패널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 제품이 OLED로 바뀌게 되면서 국내에서 관련 수혜주들 찾기도 오늘 발빠르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일본 회사에서 만들었던 LCD를 아이폰에 주로 사용을 해왔었죠. 일본의 샤프와 재팬 디스플레이의 LCD가 지금까지는 애플의 이 화면 패널에는 주로 사용이 돼 왔었는데 최근에는 아이폰 SE용 LCD만 일본 측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스마트폰에는 OLED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은 내년부터 만들어지는 아이폰에는 모두 OLED를 탑재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2017년에 공개했던 아이폰 X에 처음으로 애플이 OLED 패널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모든 패널에 이 OLED가 들어간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현재 애플의 OLED의 점유율을 확인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50%, LG 디스플레이가 30%, 그리고 중국 쪽의 BOE 테크놀로지가 2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오늘 주가 자체는 다른 빅테크와 마찬가지로 부진했습니다. 2.7%대 주가 하락을 보였는데 오늘 이 소식으로 국내장에서는 수혜주들이 나와줄 수 있을지 잠시 후 7시에 이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확인을 해봤던 소식인데 오늘 또 추가 소식이 전해진 만큼 다시금 복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가 지난 8월에 중국 안에서의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죠. 전달 대비해서 3% 증가하면서 나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는데 오는 2025년부터 중국에서 모델 Y의 6인승 버전도 생산한다라는 소식을 추가적으로 전해왔습니다. 모델 Y 버전은 테슬라 안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베스트셀러 모델인데 사실 이 신작과 신차 출시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또 동시에 보이기도 했었죠. 이렇게 신차 모델이 없었던 모델 Y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월가에서도 차량 판매 증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렇듯 새로운 버전을 추가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현재 상황에서 조금 초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큰손 투자자가 앞으로 6개월 안에 테슬라가 특별한 비전을 내놓지 않으면 보유 지분을 전부 내다 팔 것이다 라고 경고했기 때문이죠. 이 테슬라의 큰손 투자자인 로스버거, 와사키 웰스의 공동 설립자는 본인이 보기에는 테슬라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주가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테슬라의 주식 공정 가치는 한 주당 $180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일인 지난달에 종가 대비해서도 16% 정도 낮은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거버는 남은 6개월 안에 테슬라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할 수 있다라고 말한 부분이 투자자들에게는 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고요. 급한 대로 테슬라는 다음 달 중순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로보택시를 드디어 공개합니다. 여러 차례 밀려왔는데 일단은 10월 10일 LA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는데 새로운 로보택시 공개와 함께 이러한 우려감들을 싹 잠재울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뚜렷한 상승 기조는 나오지 않았지만 뉴욕 증시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다고 큰 폭의 낙폭을 이어가진 않았는데요. 0.9%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57,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K33의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9월 약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생각해봐도 괜찮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이 과거 10월부터 또 4월에 걸쳐서 가장 강력한 성과를 나타냈던 것을 기억을 해보면 오히려 9월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현물 전략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로 10월 초에 매수해서 4월에 매도하는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1,400% 이상의 수익을 올려왔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잘 기억을 해보면 이번 9월에 보여주는 비트코인의 약세 흐름 또 하나의 투자 기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널드 트럼프 렉스 프리드만 팟캐스트 출연 피트 트럼프 정신 착란 증후군입니다. 점점 미국 대선이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웃음으로 코코넛 열매 얘기하면서 도대체 저건 뭔가 그러면서 밈이 돌면서 젠지 세대들의 열풍이다 틱톡 중심으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해리스가 먼저 여기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놓치나요? 자, 렉스 프리드먼 유튜브에 출연했는데 팟캐스트죠. 416만인데 구독자. 여기에 연예계, 정치계, 문화계, 사회 유명한 사람들 다 출연해가지고 물 한 잔 안 마시고 5시간을 연속으로 떠들거든요. 앨런 머스크는 지금 한 10번 나왔나? 앨런 머스크 무슨 마크 주커버그에 빌 에크먼에다가 데이나 화이트 UFC 대표 트럼프 그리고 이방카 트럼프에 한 수백 명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서 정말 그 가감 없이 다 떠들고 가거든요. 팟캐스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대선 토론회 때문에 말 많죠. 무슨 ABC를 하니 폭스를 하니 폭스는 원래 그 트럼프 지지 성향이 가능한 것이고 ABC는 반대여서 마이크를 끄니 많이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팟캐스트에선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없기 때문에 렉스 프리드만이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장은 굉장히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받는 전장이에요. 팟캐스트랑 유튜브의 플랫폼의 특성도 그렇고 근데 트럼프가 여길 먼저 갔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말한 발언이 지금
지금 저거 올라온 지 2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조회수 45만 나왔어요. 지금 저기서 댓글을 보면은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지금. 일단 2개월 전에 이방카 트럼프가 나왔을 때 약간 예상이 됐긴 했거든요. 분명히 저 무슨 말 했다, 이방카가. 제 뇌피셜로. 왜냐면 여기서 이방카가 나와가지고 뭐 그거 옛날에 그 떠올리기 싫다고는 했어요. 옛날에 트럼프 일기 때 이방카랑 다 가족끼리 다 그 백악관 들어가가지고 그때 너무 끔찍했다. 나는 애를 키워야 되는데 맨날 그 정치판에서 언론의 포커스를 받고 이게 너무 싫었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나중에 트럼프한테 뭐 좋은 할아버지다 이랬으니까 뭔가 말하겠거니 했는데 결국 2개월 후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리스가 이것까지 먼저 가져갔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큰 표를 얻었습니다. 트럼프가. 자, 보겠습니다. 지금 2-3 시간 전 트럼프는 물론 1시간밖에 안 떠들었어요. 이거 원래 한 3-4시간 떠들어야 마시거든요. 빌 에크먼도 3시간 동안 물 한 잔 안 마시고 편집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때 빌 에크먼 저기 부인도 나왔죠. 브래드 피트랑 연문설 있는데 빌 에크먼이 자기가 꼬셔서 브래드 피트를 이긴 남자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렉스 프리드만이 과학자예요. 근데 과학자인데 주짓수도 잘해요. 마크 저커버그랑 일론 머스크랑 1대1로 붙는다고 했죠. 그때 주짓수로.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가 부상당해서 지금 안 붙었는데 둘 다 주짓수 가르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블랙벨트거든요. 근데 이 어제 지금 이제 2시간, 한 3시간 됐는데 지금 조회수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대규모 트럼프 정신 창란 증후군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는 더티 게임이라고 하면서 불이 날라오면 나도 불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지금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정신 창란 증후군을 겪고 있다. 내가 두려워서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무슨 PTSD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나를 파시스트라고 부르는데 그럼 나는 당연히 불이 날라오는데 불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더러운 게임이다. 서로 공감을 하면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볼까요? 댓글을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얘기가 나오죠. 자, 이건 물론 전부 외국 사람이에요. 구글 번역을 돌렸죠. 자, 이제 카말라가 렉스와 함께 대본 없이 1시간 동안 앉아있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말라의 팬일까요? 아니면 트럼프의 팬일까요? 이게 뉘앙스가 애매모호하거든요. 또 구글 번역이라 이게 정확하지도 않고. 근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팬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약간 돌려치기 하는 건가요? 뭐 트럼프가 맨날 그랬잖아요. 뭐 대본 없이는 뭐 몇 초도 인터뷰 못하는 여자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걸 약간 돌려서 친 거 아닐까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이게 대본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대본 없이 1시간 동안 앉아있는 모습을 보겠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잘 말했으니 여기 나와가지고 완전히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조건하에 말했을 때 미천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닌가? 카멜라 지지단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트럼프가 나왔으니까 해리스도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음을 또 가보겠습니다. 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지금 다니까요. 자, 이분은 우크라이나 사람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관심 많은 사람 같은데 우크라이나 주제를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인들은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 뭐 했냐면은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워딩하고는 겹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여기에 나오는 워딩과 그걸 어떻게 다 맞춰서 하겠어요. 근데 이건 다른 얘기고 댓글을 이제 계속 넘기면서 이거 중요한 부분만 캡처한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많이 말했잖아요.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일어났을 리가 없다. 푸틴이 나를 존중하는데 자기 말로 그래요. 표현은 안 하지만 날 다 존경한다. 나를 존중하는데 미쳤다고 푸틴이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우크라이나를 쳤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당장 끝낼 수 있다. 근데 그거 안 알려주겠다, 방법은. 렉스 프리드만이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봤더니 그 방법을 여기서 얘기하는 순간 이미 그 방법은 다 아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서 비밀이래요. 근데 어쨌든 그동안 말한 걸로 봐서는 나는 푸틴하고 친하고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댓글 다는 사람은 감사하다고 했네요.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겁니다. 뭐 이런 있잖아요. 렉스 프리드만도 인터뷰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저는 뭐 무소속이고 전 중간지대에 있고
저는 이런데 뭐 어디 보수니 뭐니 진보도 없는데 저 같은 중도층을 어떻게 공략할 겁니까? 계속 그걸 물어보거든요. 여기도 그 중도층 사람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팬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매체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토론회가 맨날 지금 그러니까 확실히 갈려 있잖아요. 진보 매체냐 보수 매체냐 확실히 갈려 있어가지고 서로 뭐 토론 여기서 나네 뭐 해리스의 친구가 거기에 국장이니 뭐 서로 난리잖아요. 트럼프 저기 마이크 끄면 안 돼. 헛소리 하니까 그거 다 녹음돼서 세계 나가야 돼.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시끄러우니까 이런 제3지대에서 싸우는 거 어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나가가지고 정말 한 군데서도 토론회가 안 일어나 버리면은 뭘 보고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지자가 보수 지지자, 진보 지지자는 그냥 정해진 사람은 그거 들어도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근데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도층의 표심은 뭐를 봐야 되는데 아무 방송 토론회가 영해라면은 볼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다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렉스는 실제로 그에게 이거는 트럼프 안티 같은데요. 실제로 그에게 진정인 대답을 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주제를 계속해서 바꾸고 일이 얼마나 나쁜지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예, 냉혹한 평가를 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여러 가지를 의견을 종합을 했습니다. 자, 이거 소프트볼 인터뷰 전혀 반발이 없었습니다. 인터뷰가 아닌 강의였습니다. 이거는 그걸 또 깐 거죠. 트럼프가 이번에 해리스 인터뷰했을 때 그 어떤 매체에서 진보 매체여서 소프트볼 인터뷰를 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걸 돌려서 또 친 것 같아. 이게 바로 소프트볼 인터뷰다. 당신도 소프트볼 인터뷰네. 이런 거죠. 해리스만 소프트볼이냐? 하드볼을 던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얘기,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마리화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렉스 프리드만이 얘기한 건데 의외의 모든 사람들이 버섯을 섭취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의료용 마리화나가 놀러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거예요. 뉴욕에 가면은 마리화나 냄새가 길거리에서 난대요. 코를 이렇게 하더라고 트럼프가. 그러면서 공공장소에서의 그런 흡연은 금지하지만 성인들 일정 나이가 넘어갔을 때 소지하는 걸로만 처벌하는 것은 난 금지한다. 그래서 지금 플로리다에서는 지금 의료용 대마를 넘어서서 기호용 대마까지 합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난 그거 찬성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렉스 프리드만이 고백 아닌 고백을 합니다. 저는 마약을 한 적 없는데 아야와스카란 걸 했습니다. 아야와스카가 뭐냐면 아마존 원주민들이 옛날에 그걸 마시고 몽롱한 정신 상태로 막 그 주문을 외우고 이런 거예요. 신한테. 근데 사이키델릭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렉스 프리드만이 사이키델릭이 옛날에 막 그 음악의 장르인데 몽롱한 상태에서 막 이게 현란한 음악을 하는 그 장르예요. 근데 사이키델릭 하는 사람들이 아야와스카를 먹고 막 그런 정신 상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PTSD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퇴역 군인에게 진심이니까 퇴역 군인들 PTSD 치료하는데 그거 허용하는 거 어떻습니까? 더 확대해서. 그랬더니 트럼프가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팟캐스트에 출연한 것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강력히 이거를 저기 금지하고 저기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젊은 층으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그걸 느낀 거예요. 이미 안 거예요. 해리스가 나와가지고 밈 열풍이 불고 젊은 층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중도층 표심이 절로 간다는 걸 파악을 해서 뭐 말로는 뭐 나는 나대로 한다, 뭐 강하게 나간다 이랬지만 아주 똑똑하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팟캐스트에 먼저 출연했죠. 그리고 이슈를 먼저 선점했어요.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지금 아주 똑똑한 행동을 한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나바스의 역사가 있는데 뭐 다 설명할 시간 없고 아주 오래됐어요. 기원 전 2000년, 1400년 전부터 의료용 대마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최근을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지금 담배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알코올의 소비가 여기서 점점 더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 알코올의 소비가 줄어든 게 대마로 가면 담배도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성장이 굉장히 크게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자세히 이런 거 나온 겁니다. 불법 포함한 기호용 대마초가 크래프트 맥주랑 담배 사이에 있어요. 근데 이 크래프트 맥주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일로 간다는 뜻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시장의 성장성은 확실하고 자, 이게 이 주가의 흐름인데
이 2018년 당시가 최고 주가였어요. 카나비스라는 저희 캐노피 그로스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데 캐나다 회사인데 2018년에 이 포함해서 이런 10대 회사들의 주가가 가장 높았다가 2019년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 뭐 트럼프, 해리스, 바이든이 전부 여기에 찬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그냥 덤벼들면 안 되겠죠. 확인을 해야겠죠. 캐노피 그로스부터 QR리프부터 오로라까지 4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주가를 볼게요. 어떻게 됐나? 2019년 이후에 그러면 회복이 됐을까요? 자, 대표적인 회사 캐노피 그로스의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2019년 이후에도 회복이 안 됐어요. 2019년 이후에도 더 내려가가지고 지금 $5밖에 안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틸레이라는 회사입니다. 틸레이도 거의 상폐당한 회사 같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냉정해야죠. 해리스, 바이든, 트럼프가 전부 의료용 내지는 기호용 대마에 뭐 합법화에 찬성하고 우호적인 걸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가는 2019년 이후에 회복을 못하고 저런 상태라는 거. 면밀히 저기를 하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듭평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저 팟캐스트 출연한 만큼 해리스도 출연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이것을 원합니다. 트럼프 vs 해리스 팟캐스트 공개 토론 적극 추천합니다. 이건 8월의 데자뷰일까요? 8월에도 그러더니 9월도 첫 거래일부터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9월 안 좋을 것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첫 거래일부터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이날의 급락세는 제조업 경기가 계속해서 위축 국면에 있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졌기 때문이겠죠. 과연 미국 경제 연착륙이 가능한 것일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또 우리의 대응법은 어떻게 돼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조업 지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두 가지의 지표가 공개가 됐는데 일관적으로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S&P 글로벌이 발표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되겠습니다. 8월에 47.9를 기록하면서요. 기준선인 50 아래, 그러니까 위축 국면에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7월에는 49.6을 기록했었는데 여기서 하락하니까 투자자들 또 놀란 부분이 있고 2개월 연속 50 이하 계속해서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놀랐고요. 47.9는 올해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조업 경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이 지표가 해주고 있죠. 또 마찬가지로 미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되겠습니다. 8월에 47.2를 기록했죠.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S&P 글로벌의 PMI보다는 조금은 나은 시그널이었습니다. 일단 7월 46.8에서는 소폭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이 제조업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5개월 연속 이 수치가 50 아래를 기록하면서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미국 제조업 계속해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경기가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연준이 9월에 스몰컷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금리 인하, 빅컷에 나설 가능성을 더 크게 잡고 있습니다. 색깔이 진해질수록 현재의 수치가 되겠는데요. 기존에는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조금 더
더 높게 봤지만 하루 사이에 좀 달라졌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0.5%포인트 인하, B컷 가능성을 더 높게 잡은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시장이 연준이 빠르게 대응해줘야 된다, B컷에는 나서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시장이 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B컷이 달가운, 반가운 B컷일까요?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JP모건 애널리스트의 발언인데요. 금리 인하는 성장 둔화에 대한 대응책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말인즉슨 성장 둔화에 대비한 금리 인하를 과연 시장이 반길 수 있을 것인가는 따져봐야 된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 경기 침체가 있을 것에 대비한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는 결국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 B컷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성격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지 그 발언 취지에 굉장히 더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성격일까?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시그널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보험 차원에서 좀 인하를 하자라는 보험적인 성격이 강한 것일까? 아니면 경기 침체와는 별개로 고금리 높게 유지했으니까 이제 금리 정상화로 내려가자, 이런 취지의 금리 인하일까? 그 성격에 대해서 좀 더 따져 묻는 시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는 시장이고 9월은 또 워낙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과거의 통계도 있으니까요. 일단 우리는 흔들림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화요일장에서부터 그 방법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침체 우려가 다시금 커지니까 방어주가 바로 주목을 받았죠. 빅테크가 하락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대표적인 방어주로 꼽히는 필수 소비재, 또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프록터앤갬블이라든가 코카콜라, 펩시코 이런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통신주도 대표적인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꼽힙니다. T-모바일, 버라이즌, AT&T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죠. 헬스케어도 우리가 약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필수 소비재에 속하는데요. 헬스케어 중에서도 그간 많이 올랐던 비만 치료제로 많이 올랐던 일라이릴리는 소폭 빠졌지만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에브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등 기타 다른 헬스케어 쪽으로는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틸리티도 전통적인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꼽히죠. 유틸리티 섹터에서도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렇게 흔들림이 있을 때는 방어주에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방어주가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침체 우려가 커질 때는 중소형주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사실 이 중소형주,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목을 받아왔었죠. 저가 매수 기회가 왔다라면서 굉장히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 지수가 랠리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화요일장의 주가 흐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날 가장 크게 빠졌던 게 바로 러셀 2000 지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나스닥 지수와 비슷한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듯 침체 우려가 커질 때는 사실 돈을 잘 벌고 있던 기업들이 그나마 버틸만 하고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중소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크게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에서는 잠시 좀 거리를 두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편 원자재 시장에서도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원유, 구리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WTI 선물 가격의 연중 차트 함께 보고 계십니다. 3월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올해 상승분 모두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1% 이상의 연간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브렌트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죠. 이렇듯 원유는 사실 경기가 좋을 때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침체 우려가 있을 때는 하락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리 산물 가격도 한창 오르다가 꺾였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구리 톤당 가격을 기존 15,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하향 조정한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듯 원유와 구리는 경기가 좋을 때에 잘 나가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잠시 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대신 찾아야 하는 게 바로 금이 될 것 같습니다. 금은 여러 호재가 같이 뒤섞여 있는데요.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돼서 부각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금 가격에는 해석이 되고 있고요.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달러가 약세 흐름으로 전환하는 것도 금 가격 상승에는 호재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 선물 가격을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망까지도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내년 초까지 금이 온스당 2,7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3,000달러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실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성급하게 매도에 나서기보단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게 월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인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9월 들어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 안에서도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하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서비스업 PMI를 비롯해서 고용보고서까지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9월 첫 거래일을 급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 8월의 폭락장에 대한 회복을 100% 하지 못했는데 또다시 이런 역풍을 맞으니까 참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뉴욕 증시가 빠질 때면 우리 증시는 사실 더 크게 맞기 마련이었죠. 오늘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진 않을까 조금 우려 섞인 시각으로 오늘 개장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체크해볼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잠시 후 7시에 다시 돌아와서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